안녕하세요. 신건식입니다. 자, 인문학 특강, 우리나라의 문화, 역사, 철학 이야기,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왜 인문학인가 하는 부분인데요. 저번 시간은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 말씀드렸고요.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누군 같습니까?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돌아가셨고요. 이것은 28살 때의 모습입니다.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외국 사람 아닙니까 하시는데 맞습니다. 외국 사람. 네. 대충 짐작을 좀 하실 겁니다. 혁신의 아이콘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요. 나에게는 책 한 권과 차 한 잔과 그리고 조명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동양학이라든지 혹은 또 인문학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이 창의적인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요. 자, 이 보시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.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. 그죠?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MP3, 그다음에 컴퓨터, 그다음에 핸드폰을 합쳐 놓으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게 언제 나왔죠?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. 그러게 보면 지금 한 10년 좀 넘은 이 기간 안에 전 세계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. 그래서 참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인데요.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기존에 있던 것의 조합이고 융합이라는 거죠. 이 창의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.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만이 가능하다 그래요. 그럼 우리가 아는 창의 창조는 뭐예요? 있는 것의 조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은 기술과 인문의 교차로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주 뭐 핵심적인 말이죠. 기술과 인문의 교차로. 이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만 쫓아가서는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. 바로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성찰, 통찰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. 즉 T자형으로 가야 제대로 된 기술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창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. 지금 스티브 잡스 이후로 가장 혁신적인 인물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마존의 CEO죠. 제프 베조스입니다. 제프 베조스가 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지금 회사가요. 이 코로나 이후로 무려 40%가 성장을 했습니다. 40%가. 엄청나죠.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제 제프 베조스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제가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?" 이렇게 물어보면요. 이 제프 베조스가 "야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묻지 마라. 10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게 뭐냐고 물어라. 거기에 사업의 답이 있다."라고 얘기한답니다. 이 핵심적인 이야기죠. 결국은 인문학적인 사고, 기술만 아니고 인문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창의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기술이 만들어진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.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입니다. 이 소크라테스와 정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애플을 다 주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. 그만큼 인문학적인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. 자,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잘 자 내 꿈꿔.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? 그죠? 예. 보면은 차이는 인정한다. 차별에는 도전한다. 2 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. 이것 때문에 그 모 연예인 개그맨이 "1 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." 뭐 이런 개그도 했었죠. 진심이 짓는다. 이 편한 세상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광고 카피입니다. 이게 인제 누구의 작품이냐? 바로 인제 박웅현 씨가 이제 한 작품입니다. 이 광고 카피들이요. 엄청난 창의성을 요합니다. 짧은 줄 안에 핵심을 넣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카피들이 나오니까 후배들이 와서 물어본답니다. "아 선배님 이렇게 기가 막힌 카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?" 라고 물으니까 이 박웅현 씨가 "인문학을
공부해라.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박웅현 씨가 쓴 책이 바로 인문학으로 관과하다라는 책입니다. 뭐 이것뿐만 아니고 책은 도끼다, 여덟 단어 등 아주 감각적인 책들을 쓰셨는데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인문학으로 관과하다라는 책을 쓰는데요.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죠. 자,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? 라고 물으면 뭐 한 아이가 예, 물이 되죠. 또 한 아이는 예, 얼음물이요.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아이는요. 아,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. 라고 얘기한답니다. 좀 다르죠. 그죠? 예. 이 인문학적인 어떤 발상 자체에서 또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. 인문 고전을 읽은 덕분에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다. 이제 경제하고도 연관됩니다. 네,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전략가 손자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다. 지금 뭐 일본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제 손정희 씨가 한 얘기입니다. 이렇게 인문학이 또 경제와도 또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.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이분은 더그 디처라는 분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MRI를 24년간 연구한 MRI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. 이 더그 디처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제품들이 이런 MRI고요. 또 디자인 부분에도 아주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디자인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날 현장 방문이죠. 현장을 가서 쭉 그러는데 한 어린 소녀가 딱 울고 있더래요. 왜 그러냐 하고 지켜봤더니 이 그 MRI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. 또 하나 그 마취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취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. 이것도 무지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인제 연구를 해 보니까 특히 아이들 환자 같은 경우는요. 한 80% 정도가 마취를 해야 이 MRI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안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. 이 더그디치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. 최고의 기술자로서 정말로 디자인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정말로 어린아이 환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. 마취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. 이 부분에 인제 더그디처라는 분이 인제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아이들의 심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뭐 대학원도 가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연구를 거친 다음에 이분이 새로 MRI를 디자인했습니다. 바로 이런 아주 그 놀이터 같이 만들었죠.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인제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인제 해적 복장을 하면서 아이가 오면 아이 환자에게 "야, 우리 한번 놀이 한번 재밌는 놀이 할까? 여기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거야. 우리 한번 같이 놀이를 하자." 이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 갔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인제 밑에 보니까 "아니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?" 라고도 이야기하세요.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보시면은 특히 어린아이가 마취를 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받죠. 이게 뭡니까? 마취를 해서 이상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.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.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마취를 하고 MRI가 다 끝나고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, 마취과 의사가.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관계자들이 이 복장을 하고 하는 것이랑 그렇게 효율성이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인제 더그디치라는 사람이 이걸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인제 봤잖아요. 쭉 보니까 한 아이가 이게 이제 MRI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. "아빠, 여기 또 내일 놀러 오면 안 돼요?"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. 이 더그디치라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제 보람차고 행복했다는 거죠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더그디처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는 와중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. 이 기술이 가치를 더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가야 된다.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
뭐 인문학에 대한 게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요.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추천 도서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죠. 우리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. 뭐 이 책 보면은 인문학의 중요성이라든지 왜 인문학을 해야 되고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?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?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 인문학인가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핵심은요, 기술과 인문학적인 요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.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은 변치 않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,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. 물론 뭐 기술이 중요하다고 기술만 쫓아가면요, 네, 핵심을 놓칠 수가 있고, 그렇다고는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인문학만 쫓아가다 보면 이제 딱 굶어 죽기 좋습니다.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. 이제 하버드대 생물학 교수로 있던 그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는요, 기술이 빠르게 변화합니다.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사람의 그 이 뇌는요, 아직 그 정서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술은 변화하지만 인간에 대한 본질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와 이게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 왜 인문학인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